6월의 서울은 일찍부터 뜨거웠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눈앞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12살 태준이는 명동거리에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친 눈빛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쫓았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다. 그때 태준이는 겨우 7살이었다. 너무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만 알았다. 더 이상 엄마의 따뜻한 품도 아빠의 다정한 미소도 없었다. 낡은 반지하 단칸방과 얼굴도 모르는 고모만이 태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모도 태준이를 살뜰히 챙겼다. 하지만 힘겨운 생활과 어린 조카를 돌보는 짐은 점점 버거워졌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태준이는 자신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밥상은 점점 초라해졌고 고모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태준이는 텅 빈 반지하 방을 발견했다. 고모는 짐을 모두 챙겨 떠나고 없었다. 낡은 담요 한 장과 해진 옷 몇 벌만이 태준이에게 남겨졌다. 그때부터 서울의 거리는 태준이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8살 아이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준이는 구걸하는 법, 폐지를 줍는 법을 배워야 했다. 때로는 절망적인 날에는 생존을 위해 좀도둑질을 해야 했다. 세월이 흘러 태준이는 점점 거리 생활에 익숙해졌다. 불량배들을 피하는 법,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찾는 법을 배웠다. 몇몇 거리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태준이는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는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거리에서는 믿음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매일 태준이는 이 거리 모퉁이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 작은 돈이라도 벌기를 희망했다. 낡은 종이 상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도와주세요. 고합니다. 라고 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준이를 외면하며 지나쳤다. 애써 눈길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몇은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지만 잠시 멈춰서는 사람은 드물었다. 태준이는 그런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들 바쁘고 다들 지쳐 있었다. 태준이 같은 거리의 아이는 그저 도시의 삶이라는 광활한 사막 속 작은 모래 아래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달랐다. 태준이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아마도 근처 빵집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빵 냄새 때문일 수도 있고 오늘따라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탓일 수도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태준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바로 그때 맞은편 건물 모퉁이에 한 노부인이 나타났다. 노부인은 연한 하늘색 명조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모습이었다. 왠지 모르게 태준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태준이의 눈길을 끈 것은 노부인의 걸음걸이였다. 마치 균형을 잡으려는 듯 조심스럽고 느릿했다. 태준이는 노부인이 인도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노부인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째 걷지 못하고 갑자기 몸이 휘청거렸다. 머리에 쓴 낡은 삿갓이 땅에 떨어졌다. 노부인은 삿갓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중심을 잃고 도로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한 대의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사는 노부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태준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처마 밑에서 뛰쳐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노부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준이는 있는 힘껏 노부인을 잡아 끌어 인도로 피신시켰다. 트럭이 쌩하고 스쳐 지나가기 바로 직전이었다. 끼익! 굉음과 함께 트럭이 멈춰 섰고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아드레날린으로 휩싸였다. 그리고 노부인을 돌아보며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스럽게 살폈다. 노부인은 놀라움과 고마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태준이를 바라봤다. 아, 아이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태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봤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준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영웅이야. 누군가 외쳤다. 태준이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다. 노부인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태준이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태준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했다. 내 이름이 뭐냐? 노부인은 부드럽게 물었다. 제 이름은 김태준이에요. 태준이는 아직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준, 참 예쁜 이름이구나. 노부인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이름은 박선주란다. 네가 내게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을 주었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박선주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준이에게 건넸다. 이건 내 집 주소란다. 시간 될 때 꼭 한번 찾아오렴.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구나. 태준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친절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찾아뵐게요. 태준이는 말했지만 정말 찾아갈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박선주가 아는 사람의 차를 타고 떠나자 태준이는 익숙한 처마 밑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 있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따스함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었다. 태준이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봤다. 그 위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되뇌었다. 박선주, 선주 재단 회장. 그 글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선주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태준이는 공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삶을 꿈꿨다.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매일 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꿨다. 그리고 오랜만에 태준이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런 삶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 사흘 동안 태준이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마음 한쪽에서는 박선주를 다시 만나 따뜻함과 친절을 느끼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결국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태준이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빵과 물을 샀다. 공공수도에서 최대한 깨끗하게 몸을 씻었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박선주가 사는 동네는 태준이가 익숙한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양옆으로 높은 담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태준이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초라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마침내 태준이는 박선주의 집을 찾았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2층 저택이었다.
집을 둘러싼 울타리는 짙푸른 담쟁이 덩굴로 덮여 있어 생동감 넘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준이는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김태준인데요. 박선주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준이는 최대한 떨리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태준이는 안으로 들어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정성스럽게 가꿔진 작은 정원을 지나갔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태준이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나왔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보아 가정부인 듯했다. 어서 와요, 태준이. 박선주 할머니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성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실내 장식에 압도당했다. 윤기가 흐르는 나무바닥, 아름다운 그림이 걸린 벽,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마침내 그들은 넓고 탁 트인 거실에 도착했다. 박선주는 소파에 앉아 태준이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태준이, 왔구나. 박선주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단다. 태준이는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할머니께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태준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박선주는 손짓하며 태준이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이리 와서 앉으렴. 우리 할 이야기가 많단다. 태준이는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에 어색함을 느꼈다. 박선주는 그런 태준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밥은 먹었니? 박선주는 부드럽게 물었다.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박선주는 가정부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씨, 태준이에게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렴. 가정부가 자리를 비우자 박선주는 태준이를 다시 바라봤다. 태준아, 네가 나를 구해준 날부터 줄곧 내 생각을 했단다. 너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다. 저는 집이 없어요. 태준이는 힘없이 말했다. 박선주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단다, 태준아. 그리고 나는 너를 돕고 싶어.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선주의 태도에 태준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고모, 그리고 거리에서 보낸 힘겨운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 태준이의 볼에는 눈물이 흘렀고 박선주 또한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렸다. 태준아, 잠시 침묵한 뒤 박선주는 입을 열었다. 내게 제안 하나를 하고 싶구나.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건 어떻겠니? 내가 너를 돌봐주고 학교에도 보내줄게. 그리고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니? 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선주를 바라봤다. 마음 한쪽에서는 기쁨에 껑충 뛰어오르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할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준아,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줬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너는 이 세상에 너처럼 순수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아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내가 너를 돕고 싶은 건 내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고 싶기 때문이야. 나와 함께 가겠니?
그 말에 태준이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둘러싸고 쌓아왔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럼 결정된 거나 다름없구나. 박선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곳은 내 집이란다. 그렇게 태준이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거리의 아이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보호자를 얻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새 집에서의 첫날들은 태준이에게 쉽지 않았다.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매일 밤 잠에서 깨어 차가운 길바닥에 누워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박선주의 인내심과 사랑 덕분에 태준이는 점차 적응해 나갔다. 박선주는 태준이를 근처 사립학교에 등록시켰다. 처음에는 학교 수업과 높은 학업 수준에 짓눌리는 듯했다.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낙담하는 대신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몇 시간씩 늦게까지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박선주는 그런 태준이의 노력을 알아보고 개인 교사를 붙여주었다. 점차 태준이는 또래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심지어 뛰어넘는 아이들도 있었다. 선생님들도 태준이의 잠재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태준이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몇 아이들은 태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거지라 부르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태준이는 그런 조롱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량 학생들이 태준이를 가로막았다. 아이들은 태준이를 밀치고 조롱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태준이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혔던 기술들이 꿈틀거렸다. 아이들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박선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수는 없어. 나는 지금의 내 모습과 내가 극복해온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워. 태준이의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에 아이들은 당황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뒷걸음질 쳤다. 그 후로 아이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점차 태준이는 아이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존경하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그동안 태준이와 박선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박선주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친구이자 조언자 그리고 롤 모델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종종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선주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태준이와 함께 공유했다. 태준이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업 관련 서적을 읽고 박선주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다. 박선주는 태준이의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기뻐했다. 어느 날 박선주는 태준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기로 했다. 그곳은 도시 중심부에 있는 고층 빌딩으로 꼭대기에는 선주재단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는 그 규모와 전문성에 압도당했다. 박선주는 태준이를 사무실 곳곳으로 안내하며 직원들을 소개하고 회사 각 부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태준이는 열심히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들은 박선주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넓은 공간에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박선주는 의자에 앉아 태준이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했다. 태준아. 박선주는 입을 열었다. 내게 할 말이 있단다. 나는 너를 공식적으로 양자로 드리기로 결심했어. 태준이는 박선주의 말에 멍하니 굳어 있었다.
양자요. 태준이는 더듬거렸다. 박선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네가 내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내 후계자가 되기를 바란다. 미래에 선주재단을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 태준이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왜 저인가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태준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 충분히. 너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지. 바로 그런 점들이 내가 후계자에게 바라는 자질이란다. 태준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박선주는 태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태준이는 그 순간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사랑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태준이는 목이 메어 말했다.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박선주는 미소를 지으며 태준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박선주가 태준이를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회의 반응은 다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선주의 자비로운 행동과 태준이의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박선주가 어린 거리의 아이에게 거대한 재단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태준이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가 훗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다. 그러한 비난과 질투는 태준이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불안감과 자기의심에 빠지기도 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박선주는 태준이의 심경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원에 앉아 태준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태준아, 박선주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요즘 걱정이 있는 것 같구나.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니? 태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제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격이 없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해요. 박선주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태준아,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야. 잠시 말을 멈춘 뒤 박선주는 말을 이었다. 태준아,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할 거라고 했단다. 여자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굴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말들을 동기부여 삼아 더 열심히 노력했단다. 태준이는 박선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준이는 물었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데 집중했단다. 그들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증명하는 데 힘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성공이 모든 것을 말해주더구나. 박선주는 태준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네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냈어. 너에게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단다. 그게 바로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 태준이는 박선주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다짐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박선주는 빙그레 웃으며 태준이를 격려했다. 나는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잊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네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태준이는 더욱 굳건한 의지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리더십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을 읽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며 틈틈이 박선주와 함께 재단 경영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박선주는 태준이의 열정과 빠른 학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회사 회의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 태준이는 실제 경영 현장을 경험하고 숙련된 실무자들로부터 배우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재단 내 모든 사람들이 태준이의 존재를 달가워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오랫동안 재직하며 승진을 기대했던 고위 간부들은 태준이가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발한 사람은 박선주의 조카이자 재무이사인 강준수였다. 강준수는 자신이 당연히 재단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태준이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강준수는 은밀하게 태준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서 태준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일부러 어려운 임무를 맡겨 실패를 유도했다. 박선주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태준이의 업무 능력을 폄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태준이는 강준수의 적대감을 알아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의 업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다른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이가 야근을 하고 있을 때 강준수와 몇몇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태준이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고의로 망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태준이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박선주와 경영진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태준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강준수에게 직접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회사 내부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박선주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조카가 그런 짓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박선주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다. 고민 끝에 태준이는 강준수와 개인적으로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회사 근처 카페로 강준수를 불러내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다. 강 이사님, 태준이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준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준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저는 이사님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태준이는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배우고 기여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대립하는 대신 협력한다면 선주 재단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넌 어디서 굴러먹다 온놈인지도 모르는 녀석이 갑자기 후계자가 됐어.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강 이사님. 그리고 이사님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함께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태준이는 강준수의 불안과 불만을 경청하며 자신의 과거와 포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점차 강준수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태준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 마침내 강준수는 제안을 하나 했다. 좋아, 김태준. 한번 기회를 주지. 앞으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내 능력을 증명한다면
너를 인정해 주겠다. 태준이는 안도감과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강 이사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이와 강준수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 함께 일하면서 강준수는 태준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학습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준수의 경험과 태준이의 열정이 결합된 결과는 놀라웠다.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많은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박선주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항상 강준수와 태준이가 협력하기를 바랐고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태준이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했다.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경영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선주재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학업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했다. 4년 후 태준이는 최우수 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날 박선주는 맨 앞줄에 앉아 감격에 젖은 눈으로 태준이에게 박수를 보냈다. 강준수 역시 누구보다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졸업 후 태준이는 선주재단의 부사장이 되어 강준수와 함께 박선주의 지도를 받으며 회사를 이끌어갔다. 태준이는 회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기술 분야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다. 태준이가 처음 제안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거리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들에게 거주 공간과 교육,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박선주와 경영진은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태준이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박선주가 60세 생일을 맞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았던 강준수를 지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태준이를 지지했다. 박선주는 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았기에 태준이와 강준수에게 1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도록 한 뒤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 1년은 태준이와 강준수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다. 경쟁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해야 했다. 때로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회사의 성공이 개인적인 야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는 회사를 디지털 시대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힘썼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강준수는 오랜 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했다. 회사의 재정 안정과 위험 관리에 힘쓰며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협력의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선주재단은 기록적인 성장률을 달성하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회사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널리 찬사를 받았다. 공동대표 체제가 끝나는 날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준수는 연설대에 올라 저는 이번 경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김태준 씨가 미래의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문으로서 그를 계속 도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강준수가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준이는 감격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강준수를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강 이사님. 이사님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태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선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태준이를 양자로 들이고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재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태준이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책임에도 힘썼다. 선주재단을 모두가 존경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태준이는 늦은 밤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길거리 아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단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움을 느꼈다. 태준이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봉사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는 퇴근길에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찾았다. 그곳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섰지만 태준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희미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이는 차를 멈추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러다 낡은 골목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의 모습은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태준이는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꼬마야, 무슨 일 있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태준이를 올려다봤다. 배가 너무 고파요.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태준이는 소녀의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음식을 시켜주고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소녀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준이는 소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연락하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소녀는 태준이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태준이는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태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박선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어린 시절에 저와 같은 아이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도움을 저도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박선주는 태준이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렸다. 태준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믿는다. 며칠 후 태준이는 재단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건설하고 그들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태준이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사들은 태준이의 진심에 감동하여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쉼터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준이는 직접 건설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쉼터가 완공되자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찾아왔다. 태준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받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갔다. 태준이는 쉼터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자신의 회사에 채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아 능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태준이는 쉼터 운영을 통해 가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다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서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태준이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방송을 통해 태준이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방송 직후 태준이에게는 수많은 격려와 찬사가 쏟아졌다. 태준이는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태준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쉼터를 찾아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조언하며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청소년들은 태준이를 존경하고 따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태준이는 가끔 박선주와 함께 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선주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청소년들은 박선주를 할머니처럼 따르며 정을 나누었다. 세월이 흘러 태준이는 중년이 되었다. 여전히 선주재단을 이끌며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다. 태준이는 가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박선주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태준이는 박선주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에는 태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과 박선주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지난 추억들을 떠올렸다. 사진첩을 넘기던 중 태준이는 한 사진에 시선이 멈췄다. 그 사진은 태준이가 처음 박선주를 만났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태준이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선주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머니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박선주는 태준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태준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태준이는 박선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박선주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준이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와 사회 문제에 대한 칼럼을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태준이의 글은 널리 읽히고 공감을 얻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태준이는 자신의 글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태준이는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태준이는 책 인쇄 수입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태준이는 다양한 강연회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태준이의 강연은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강연을 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태준이는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다. 훈장과 표창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태준이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자신에게 기회를 준 박선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태준이는 다양한 자선단체를 후원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환경보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태준이는 자신의 재능과 재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모범적인 기업인이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태준이는 시간이 흐른 뒤 은퇴를 결심했다. 재단 이사회를 열어 후계자를 지명하고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태준이는 은퇴 후에도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기부 활동을 펼치며 사회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 태준이는 여생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보냈다.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태준이는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장례식에는 박선주도 참석했다. 박선주는 태준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태준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내 덕분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다. 다. 태준이의 유해는 그의 뜻에 따라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다. 그의 영혼은 자유로이 세상을 떠돌며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태준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과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태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다. 그리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태준이의 삶은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이다. 태준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감을 주는 존재이다.